예, 제가 발제자 슬라이드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제 슬라이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슬라이드가 좀 모디파이 하다 보니까 조금 산만한 감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정치적인 이슈를 많이 얘기했는데 결국은 경제가 정치적 불안의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트럼프 같은 이상한 극단적인 사람이 재집권이 가능하냐 보면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제대로 되고 있냐 그랬을 때 보면 바이든 시대 때 상당히 낮은 지지를 갖고 있어서 경제적 불안이 결국 트럼프의 재집권의 이유였고요. 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정치 혼란을 가져왔을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면 우리 가정의 경제가 더 좋아지고 있냐 아니면 국가 안보가 더 좋아지고 있느냐 국가 경제가 점점 좋아지고 있냐에 보면 이게 윤석열 정부 집권 내내 우리 보수 우파의 생각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 시대보다도 훨씬 국민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정치 불안을 가져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저희는 지금 어떤 세대를 살아왔나 이렇게 미국의 자산운용사 CEO가 정리한 건데 미국이 아주 자비로운 소련을 상대로 하느라고 역사에 없었던 자비로운 승전국이 돼서 만든 경제 시스템이 브렌튼 우드 체제인데 그 이후로 전 세계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개방적이고 글로벌화하고 금융의 힘이 커지고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는 시대를 한 60년 이상 지속을 했고 지금 거기에 최근에 이 시스템에 대한 회의가 커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너무 잘 살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와 교역과 투자 대상 1, 2 국가 간에 지금 큰 충돌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이런 이슈를 얘기하는 게 우리 이근 교수님이 이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조정 경제 시스템에서 영미식 자유경제 시스템으로 전환됐다라고 하는 이제 논문들을 발표하시면서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사실일까?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글로벌화 하면서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거대한 시장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소수기업이 태어나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상위 소득자의 분포를 보면 상위 10%나 1%의 소득이 올라간 게 아니라 0.01%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글로벌 기업의 창업가나 최고 경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그러면 과거에 국내의 내수 시장에 2천만의 주부들한테 10년에 물건 하나 팔던 회사가 전 세계에 1년에 스마트폰만 해도 2억 5천만 명한테 매년 신제품을 파는 기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커진 거죠.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대주주나 창업가들의 지분이 커졌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 경제에서 보면 이제는 GNI가 GDP보다 훨씬 커진 경제라는 거죠. 해외에서 돈 벌어오는 기업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이런 현상을 무시하고 대기업이 글로벌하게 되면 글로벌 노동력과 글로벌 자본이 참여해서 기업들이 돈을 버는 건데 그렇게 되면 국내 가게에 가는 돈의 지분은 줄어들게 돼 있는 거죠. 당연스럽게. 그리고 가계는 계속 핵분열해서 가구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평균 가구의 소득 올라가는 거는 대기업의 이익 올라가는 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한국 자본주의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분노하라고 쓴 책이 바로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책이었고 제가 이걸 실명으로 비판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 세계에서 다 나타나는 현상인데 한국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지난 앞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인 어떤 음모론적인 거나 아니면 의심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과연 이런 우리 경제적 불안 속에 포퓰리즘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과 선진 경제의 저성장 추세에서 이걸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과 인센티브가 있느냐 관점에서 한번 조금
우리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 자명하게 하고 경제학자들이 많이 하는 5년마다 잠재 성장률 1%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우리 경제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 거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조선일보에서 쓰면서 한국 경제가 이대로 가면 일본의 디플레이션 경제로 빠지냐 그래서 제가 논문을 찾아가지고 일본화 지수를 해봤더니 이미 코로나 사태 이전에 한국은 일본화에 거의 진입한 경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문 삼아야 되는 건 이거죠. 왜 다른 선진국보다 잠재 성장률 또는 실제 성장률 저하 속도가 더 빠르냐 하는 겁니다. 제가 계산 대충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 하락 속도는 일본이 그 경제 성장을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경제가 선진 경제가 고소득 국가가 되면 경제 성장이 하락하는데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하락 속도는 일본의 한 3배, 미국의 10배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 원인을 우리가 진단을 해야 그 해결책이 있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오느냐 하면 왜 선진 경제가 생산력 저하로 떨어지고 생산성 성장이 저하되냐 그러면 한 2가지 이론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부가 비대화한다는 와그너 법칙이죠. 근데 우리 대개는 이제 경제 GDP 성장 속도하고 국가 재정 속도가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일보다 크면 그 GDP 성장 속도가 일보다 크면 이제 큰 정부 쪽으로 가는 건데 OECD 평균이 한 1.17에서 1.3 사이로 왔다 갔다 했고 1.3으로 커졌던 때가 언제냐면 70년대, 80년대 유럽이 복지국가를 진행하면서 확 커집니다. 그 후에 유럽의 경제성장이 미국에서 뒤지게 되는데요. 한국은 0.7에서 1 사이로 상당히 보수적인 재정으로 운영해 왔거든요. 근데 최근 거를 제가 2019년부터 2023년을 계산하면 3.6이라고는 전대미문의 숫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보수 진보 정부에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큰 정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죠. 그거는 저희 같은 세대, 베이비 부모, 여기 명예 교수님들 많이 계신데, 고령화나, 또, 그 고도수에 올라가면서 복지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가 어떤 나라보다도 빨리 재정 속도가 크고 있다는 관점에서 앞으로도 경제 성장을 저하시킬 요인으로 크게 있다라는 거요. 두 번째는 이제 보몰의 원가병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제 이게 미국하고 유럽의 15개 국가 산업혁명을 비슷하게 했을 때 이게 보시면 전체 재정 중에 미국 정부가 가져가는 거고 이거 유럽이 가져가는 건데 보면 유럽이 이제 재정이 훨씬 정부 재정이 크니까 경제 성장에서 나타나라고 하는 증거고요.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보면 한국의 이게 통계적으로 정확한 숫자를 잡기 쉽지 않은데 한국의 제조업 고용 비중이 지금 15%로 집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80%가 5%의 농어촌 인구 빼고 나면 80% 가까운 게 서비스 인구로 돼 있는데 한국의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서 생산성이 너무 낮으니까 그게 다른 나라보다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이 아니냐. 그럼 한국의 서비스업은 이게 지금 한국은 벌써 이게 이제 GDP의 제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조업의 종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 제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나 고용인구로 보면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이미 피크 인더스트리 산업 제조업의 피크 시점이 지나서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여기에 자꾸 매몰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번 정부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발언이 뭐냐면 경제부총리가 AI 이외에는 돌파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첨단 산업을 AI로 하겠다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서비스 산업 시대인데 그거에 대한 대처가 없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조업은 생산성이 높으니까 단가가 가축 내려나는데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항상 없이 없으니까 임금을 자꾸 올려주니까 그 비용을 전부 소비자한테 전가하고 이쪽 비중이 산업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경제 성장은 낮아진다는 게 이제 보물의
근데 한국은 이제 그 두 가지가 다. 근데 보면 노동 투입에서 2000년하고 2020년하고 조사해보면 우리가 어디서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냐면 총요소 생산성의 저하에서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노동 투입 줄어들고 있는 거, 자본 투입 줄고 있는 거, 이 교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듯이 IMF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투자 성향이 무지 낮아졌죠.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화의 결과 아니냐, IMF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리스크 어버스해졌느냐 하는 이제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된. 근데 이 총유수 생산성의 감소라고 하는 거는 생산성이 높은 지역으로 자본과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고 있고 투자된 게 잘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반영하는 거죠. 그럼 그 주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게 우선 이제 노동에 대해서 제가 출산율은 출산율을 높이는 대책은 없다. 그런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대만하고 중국의 출산율 저하를 보면 일가구 일자녀 정책의 강압적인 정책은 중국보다 대만의 출산율 저하가 더 낮은 거로 봐서 정부가 더 나라로서 더 낳고 덜 나라로서 덜 나는 그건 이제 착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하고요. 우리나라가 뭐 15세에서 25세 전부 대학 입시하기 때문에 노동 참여율 낮고 여성 낮고 고령 인구 건강 고령 인구에 대한 일찍 은퇴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다 하고 자본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신규 규제에 의해서 신규 투자 못 하는 거 뭐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벤처 캐피탈 제일 많이 받은 100대 기업을 가지고 맥킨지가 조사해서 한국에서는 그 100개 기업 중에 몇 개만 바로 사업할 수 있나 봤더니 28%만 사업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규제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규제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IT 하는 사람 입장에서 타다를 운전기사들의, 개인 택시 기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타다를 금지시킨다든지 구글과 우버를 동시에 못 쓰게 하는, 구글 지도하고 우버를 동시에 못 쓰게 하는 디지털 정글을 만든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에서 늘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AI 유니콘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한국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서비스업에서 왜 AI 투자가 안 일어날까 가만히 생각하면 AI 가지고 돈 벌 기회가 없으니까 기업들이 투자 안 하는 거지 지금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삼성하고 LG가 돈이 없으니까 네이버가 돈이 없으니까 카카오가 돈이 없으니까 아이디어만 돈 벌 기회만 있어요. 근데 돈 벌 기회가 왜 없냐? 전 세계에서 AI 가지고 제일 큰 잠재 시장이 있다고 인정받은 것이 금융하고 의료입니다. 근데 의료는 다 비영리 기업화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요. 그리고 병원이 AI 써가지고 원가를 낮추면요, 병원 망해요. 의료 수가는 원가 대기에다 얼마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원가를 낮추면 병원 망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은행들한테 대출해줘라 마저라 정부가 결정하고, 보험료, 표준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감독원이 표준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왜 금융회사가 AI 비싼 돈 써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의 기업화를 막고 있고 관치금융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한 AI 투자 안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생산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 첨단 산업의 미신에서 우리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산업화의 성공은 알겠는데 지금 보면 시간당 부가가치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끝에서 여기에 있는데요. 저 부가가치 높은 산업들 어느 나라도 제조업 최첨단 기술 가지고 저렇게 부가가치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인구 그렇게 많은 나라도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 길만이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들을 하는데요. 저는 제일 우리나라에서 슬픈 지도가, 도표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2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10%대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40%, 60%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지금 입시지옥에 경쟁적으로 가고 불행한 청소년 시대를 맞겠냐면 다 이게 취업 경쟁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사람 구조를 이게 신분이 돼버린 거죠. 사회적 신분이. 근데 이게 대기업에 이렇게 적은 고용이 되는 거는 결국 요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결국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그런 거죠. 해고의 자유를 안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자꾸 하청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구조를 탈피하지 못한 이거 하고 이게 이제 제가 보면 이게 지금 다른 나라의 대규모 사업장의 고용 비중입니다. 근데 한국은 10%대인데 다른 나라가 50%, 60%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처럼 고용이 테뉴어 제도가 있는 그냥 영원한 생산성과 상관없이 해고 못하는 제도 하에서는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득 수준이 한 20인데 OECD 국가 중에 시간당 부가가치 생산으로 보면 거의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득을 높인 거는 영세업 중에 많이 종사하는 분들이 노동시간을 길게 해서 했던 건데 자꾸 노동시간도 줄이라고 그러죠. 생산성 없이 노동시간을 줄이면 다 가난하게 살자는 주장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아주 생산성이 낮은 영세업 위주로 있는 이유가 뭘까를 보면 하나는 이제 기업화, 서비스 산업의 기업화를 막고 있는 거죠. 의료, 약국, 뭐든지 다 자영업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인재들을 가져간 산업이 다 자영업이에요. 정부가 라이센스 주는 거는 다 자영업이에요.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전국을 커버하는 플랫폼 회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약국, 병원, 다 자영업입니다. 개인 택시까지. 이게 다 자영업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은 규제 대상이고 영세업은 보호 대상이라고 하는 이 철학이 존재하는 한, 이게 보시면, 중소기업의 융자를 정부가 얼마나 보증해 주냐 보면 항상 우리가 2, 3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화의 이거죠. 좀비 기업을 계속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국민의 90%가 전부 영세기업에 종사하면 거기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날 리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교수님 의견에 조금 다르게 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부동산 정책이 과연 종부세 때문에 집값이 종부세를 낮춰서 집값이 올라갔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우리나라의 이 파란 게 뉴욕의 하우징 프라이스 인덱스고요. 빨간 게 우리나라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 인덱스거든요. 집값 대한민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글로벌 금융의 금리하고 통화량이 결정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세 가지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이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재정의 급속한 확대, 그 다음에 이 산업화 이후에 대한 대응 부족인데 서비스 산업을 산업화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 지나치게 좀비 기업들을 계속 끌어안고 가는 구조조정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고, 자본과 인재가 생산성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데 막고 있는 노동시장 규제, 이 문제들,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명확히 지적해 주신 상속세 문제. 지금, 주식시장이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나 따져보면요, 거의 없습니다. 기업이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가 낮아서 주가가 낮은 거지, 우리나라가 무슨 주식시장, 근데 단 하나, 상속을 해야 되는 대기업은 디스카운트가 돼 있어요. 그건 상속세가 지금 같은 한 주식가를 높으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만들든 기업은 회피수단을 찾을 거라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꾸 무슨 감사제도 바꾸고 상법 바꿔가지고 주가 올리려고 하는 거는 난망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동의를 하고요. 이제 하나는 이해자 중심주의로 우리가 전향을 해야 되냐 하는데, 사실은 제가 책을 써가지고 이제 곧 출판이 있는데 ESG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건데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밀턴 프리만의 독트린은 죽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실증 연구로 보면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해자 중심주의로 정관을 바꿨거나 정책을 바꿨거나 한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립서비스입니다. 랠리 핑크도 텍사스주가
ESG 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정부 투자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입 싹 닫고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입 싹 닫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좀 뭐 종부세 세금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가게들이 예측이 불가능하죠. 다른 나라는 구매할 때 가격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데 우리는 자기 책임도 없는데 집값 올라갔다고 계속 중세를 때리면 가게가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데서도 그렇고 세금이 이제 그런 면에서 종부세가 타당한 세금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뭐 여러분 아마 뉴스에 보셨지만 제가 괜히 정치권 가까이 갔다가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 캠프에서 막 오라 그래가지고 막 선호 채널이 그러길래 저를 정말 중요하게 쓰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러고 오케이 했다가 망신을 당했는데요. 그때 이재명 후보가 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경제는 보수 메인스트림에서 운영하고 사회적 이선은 진보적으로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럼 클린턴이네. 그럼 나하고 의견이 같네. 그래서 그러냐고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중용되고 있는 법무장관이나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저한테 막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밥 사주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신주류인데 문재민 원래 트래디셔널한 쪽 사람들의 반발이 있어서 잠시 그러는 건데 그쪽 이제 집권하면 누구 자르고 그런 레디컬한 좌파들을 자르고 메인스트림에 의해서 보수적인 정책, 경제 정책을 운영할 거다 그러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자기가 제일 잘한 게 이재명 대통령을 성남에서 컸지만 동부연합 세력으로부터 차단한 거다. 그래서 지난번 총선 때 임종석이나 이런 사람 공천하려고 자른 게 다 이 친북 좌파로부터 이 실드돼 보호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후에 보면 자기네가 했던 신주류가 구력을 통제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전히.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위상과 권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주류 경제학이나 보수적 경제 원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 없이 한 말인지 지금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제가 그때 기회가 있어서 몇 번 의견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갈구하고 있는 거 상속세 없애는 거, 노동 개혁하는 거, 연금 개혁하는 거, 다른 나라에서는 아까 이균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하르츠 개혁이나 그래가지고 다 좌파 정부들이 했거든요. 그거 노동계를 우파 정부가 어떻게 설득을 해요? 그 전면적으로.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압도적인 여소야대에다가 지금 탄핵 때문에 국민의힘은 거의 야당으로서의 당분간은 견제 능력이 없으니까 당신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냥 그렇고 그런 대통령들의 역사에 남아서 경제 구조개혁을 해서 살린 역사적인 대통령이 될래. 그거 좀 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우리 정치 갈등에서 대통령이 계속 정치적으로 퇴임 후에 처단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목적은 정권을 잃어도 좋으니까 나라를 살리는 구조개혁을 할까, 정권 재창출을 해서 자기가 어느 걸 할까를 보면 이제 그런 과감한 구조개혁을 하기는 어려운, 그거는 보수고 진보고 양계의 정치 갈등이 만들어낸 저거 아닐까 하는 거고요. 경제정책은 포퓰리즘 선상에서는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재정 확대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과 같은 극단적인 정책은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상법이나 노란봉투법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불확실성을 크게 늘렸고, 특히 상법에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라는 거는
누구도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잖아요. 주주가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한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업들은 아마 상당히 언서튼티에 대한 대책 수단을 쓸 거고, 그거는 아마 이 교수님 말씀하신 해외 이전이나 자동화나 고용 회피 쪽으로 많이 갈 거다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변수가 어쩌면 어떤 정책도 잘 세우기 힘든 외부적인 위협 요인으로 계속 상존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걱정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경영권 보호라고 하는 거하고 노동권 사이에 어느 쪽이 지금 우위를 가지고 있냐면, 계속 노동자의 권익이 저는 너무 커져 있었는데, 이 정부도 그 밸런스보다는 아직도 노동 쪽에 치우쳐서, 그래서 노란 몽트법 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지속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조법이 왜 제가 토론 포인트를 잡았냐면은 제 전공이 노동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노조법이 만들어진 게 1953년 3월 8일에 만들어졌고, 노조법 통과된 게 2025년 8월 24일 날 통과가 돼서 72년 만에 이 노조법의 판을 흔드는, 그만큼 대지진이 일어났다. 판을 흔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없는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 포인트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제 노란봉투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내년 3월 10일 날 언제 시행될 거냐? 근데 내년 3월 10일 날 시행될 것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무슨 대한입법, 보안입법, 시행령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진통을 겪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건드린다는 것은 정부의 권위에, 입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보수학자들이 이것도 고치세요, 뭐 이거를 절대 안 들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기대하지 마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을 겁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뭐 이렇게 쭉 넘어가고요. 되게 여기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 이렇게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전문가 아니면 언론에 나는 것에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이 범이란 단어, 이 사용자란 단어, 잘하는 단어, 범이란 단어, 무시무시한 폭탄이 있습니다. 이 범위라고 그러면은 모든 의제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의제가 뭐죠? 임금이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복리후생, 산업안전, 따로따로 쪼개서 요거는 이건희 회장님, 요거는 정의선 회장님, 요거는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이 자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나 혹은 대상자가 노조죠. 원화청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쪼개진다는 것은 사람들은 몰라요, 전문가 아니면은. 이게 쪼개지면은 노란봉투법은 더 날개를 탑니다. 원자폭탄에서 수소폭탄이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고, 기존의 불법 파견보다는 확대된 기준이다. 노란봉투법에서 또 무시무시한 게, 사업경영이 결정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 협약의 위반, 이게 또 무시무시한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단체 협약으로 이제 상당히 많이 집어넣을 것입니다. 즉 단체 협약집이 아마 2배 이상 두꺼워질 겁니다. 다 때려넣으면은 모두 다 교섭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매뉴얼을 만드는 그 팀들이 있습니다. 노동법 학자들이 있는데, 기존의 판례들을 동원해서, 기존에 이와 같은 판례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현대제철, 하나오션, CJ, 하나오션 대법 판례 나온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로펌들이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노란봉투법은 큰 산업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하청 노조들이 교섭을 요구할 것이고, 원청은 교섭을 거부할 수 있고, 하청 노조는 가처분 신청 뭐 이런 걸 할 수 있고, 이런 법조항이 다 형사처벌이 들어와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이제 감옥에 갈 수 있고 3천만 원 뭐 이렇게 벌금과 같이 있어요. 우리나라 노동법은 다른 나라와 달리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시무시한 조항이라는 것이고 의제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 좀 넘어가면은요. 지금 이 현재는 여기까지만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불법 파업입니다. 즉, 뭐 취업계층이나 단협이나 근로계약 뭐 이런 거 가지고 정리해고 이런 거 가지고 파업하면 안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 이거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점차 이렇게 옵니다. 이쪽에 파업을 해도 이제부터는 손배 가압류 때리는 거 어려워. 페널티가 줄게 되니까 불법 파업이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고 또 이익 분쟁의 영역이 확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각각의 주체들, 제가 노동조합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경제학자의 상상이죠. 이익 분쟁을 점차 확대하겠죠. 어떻게 해요? 권리 분쟁과 이런 것들을 다 단체협약에 때려넣으면은 단체협약지면 두꺼워지고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고 설사 거기에 회색존에 있거나 벗어나더라도 권리 분쟁의 영역도 페널티가 줄기 때문에 이제 파업이 늘어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가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란복지법과 상법이 있는데 아까 이근 교수님께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 근로자 얘기하셨는데 또 곽 교수님께서 여기에 근로자 주주가 모든 공동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정혜경 의원에서 뭐 이렇게 같이 여러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근로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계류 중입니다. 발의됐고 통과되는 어마무시한 일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거를 왜 넣느냐? 왜냐하면은 이 해외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자회사를 두고 M&A를 하려고 하는데 주주총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배당을 줘야 되는데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인건비를 올려줘야 되는데 배당하고 인건비하고 충돌이 되죠. 그 다음에 해외 이전을 하고 공장 이전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훼손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하고 또 충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까지 포함하면은 상법 밑에 노란봉투도 얹어 타게 됩니다. 즉 왜냐하면 이사가 근로자의 이익을 해야 되니 근로자의 이익은 노란봉투법의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외부의 법 간의 충돌을 상법 내에서의 조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넣었다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무기의 대등성에서 특별배임제 폐지, 형법에 이미 있으니까 상법은 빼자. 근데 이제 상법은 유지하고 형법을 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니 그다음에 경영상 결정 원칙을 명문화해서 불확실성을 줄여주자. 차등권, 포이즌필, 황금주 제도 등 무기를 대등하게 해주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는데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노란봉투법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노란봉투법의 목적은 격차 해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노란봉투법이 되게 되면은 노란봉투법이 되면은 그 교섭을 하는 하청노조의 입장에서는 임금이 올라가겠죠. 임금은 누가 낼까요? 원청에서 이윤을 보태줄 수밖에 없죠. 또 어디서 오죠? 그다음에 2차 밴더, 3차 밴더에서 빨아 올려야죠. 바닥에서 빨아 올리고 위에서 내리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게 이중 노동시장 구조가 이병택 교수님 말씀하신 이중 노동시장 구조가 N중 노동시장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즉 격차가 복잡해지는 거지 격차가 해소가 된다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왜 만들어졌냐? 아까 이근 교수님께서 근로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노조를 위한 법 아니냐? 그렇죠. 저는 노조를 위한 법도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노동운동가의 노조 조직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법이다. 왜냐하면 하청노조에 들어가면은 노조에 가입하면은 교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섭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법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이 먼 훗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핵심 비이클인 산별교섭을 하려는 거 아니냐. 근데 유럽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처음의 태동이 산별교섭입니다. 근데 우린 기업별 교섭이죠. 그리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산별교섭을 하려고 그렇게 논의를 했어요. 산별교섭의 핵심은 격차 해소를 위해서 원청의 노조의 희생을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오로지 조금이라도 성공의 잔재가 있다면 금융노조에서 임금교섭만 합니다. 나머지 다 실패했습니다. 무늬만 산별교섭이죠. 하도 못하는 거를 뭘 산별교섭을 하냐. 하도 못하는 걸 무슨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냐. 좀 보여달라. 희생한 적이 있었느냐.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요번에 SK에서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해서 1억씩 결정됐죠. 원청 근로자한테. 하청 근로자한테는 그간의 임금에서 1%씩 주는 게 있습니다. 하청 노조한테는 없습니다. 하청 근로자한테는. 엔비디아에서 SK 근로자 노조, 원청 노조들은, 하청 노조들은 부글부글 끓죠. 노란봉투법 왔으니까 날개 달아주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포인트는 조정옥 교수님 계시지만은 잠재 성장률이 있고 실질 성장률이 밑돌고 있으면은 사실상 이게 레질리언스가 있죠. 왜냐면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캐치업하려는 힘이 있죠. 근데 캐치업하려는 데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야지 구조조정을 하면서 캐치업을 하면서 잠재 성장률을 따라잡으면서 받쳐줄 수가 있는데 이게 떨어지면서 아까 이병태 교수님 슬라이드에 보니까 이게 떨어지면서 구조조정을 못해요.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에요. 단체협약이 있어요. 노란봉투법이 파업도 하기가 파업하면 페널티도 줄고 합법 파업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은 더 경직화돼요.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로 캐치업을 하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레질리언스가.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발표를 하다 보니까 좀 흥분해요. 한 가지는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하이브리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 통계치에는 공감을 하고요. 디폴트 값이 주주 자본주의에서 적어도 노사관계의 시각에서 보면은 우리는 유럽식 산별교섭을 전제로 하지 않고 기업별 교섭에서 노동운동가에 의해서 산별교섭, 즉 이해관계 자본주의를 위한 산별교섭을 시도를 수차례 했지만은 다 실패했다. 그래서 이상론적인 노사관계는 이제 아무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주주자본주의를 디폴트로 하고 주주자본주의의 병폐나 부작용이나 이런 걸 순치시켜 가자. 이것도 논의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이상론으로 현장의 노동운동가라든가 노사관계학자들은 그거는 너무 유토피아적인 생각이야. 우리 현장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해. 이런 정서가 강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병태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셨는데 경제 규제는 경제팀에게, 그 다음에 사회 규제는 이제 따로따로 디커플링이 되어 있다. 현 정부의 모습을 보고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관계하는 사람들하고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제 규제하고 사회 규제를 디커플링해서 보자. 사회 규제는 입법부에게 맡기고 경제 규제는 대통령실이나 기재부, 이제 재경부에서 하자. 오케이. 그러면 노동개혁은 어디에 있느냐? 노동은 사회 규제다. 경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 노동은 사회 이슈다. 사회 규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개혁은 현 정부에서 메뉴판으로 설정할 수 있는 논리 구조가 아니다. 이상입니다.